저는 오늘 진행을 맡았고요. MBC 라디오에서 FM 영화음악 만들고 있는 김세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정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재규 감독입니다. 일단 여기 앞에 계신 두 분이 오늘 어떤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지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잠시 조사를 하겠습니다. 26년 전 쉬리가 극장에서 개봉할 당시에 보시고 오늘 또 오신 분. 이분들은 99년에 극장에서 보신 분들인 거죠? 네. 그러면 그 뒤에 뭐 TV나 뭐 DVD를 통해서 한번 뭐 한두 번이나 어쨌든 영화를 보시고 오늘 다시 보신 분. 그러면 이분들은 극장에서는 처음 보신 거고요. 그 전까지 한 번도 본 적 없고 쉬리라는 영화를 오늘 여기서 처음 보신 분. 상당히 많네요. 네. 어쨌든 골고루 좀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객석을 가득 메우고 있는 극장 안에서 오랜만에 관객분들과 쉬리 얘기를 하게 된 강재규 감독님의 좀 소감부터 좀 여쭙고 싶네요. 사실 이 영화가 99년도 영화인데 지금 한 26년 됐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깊은 지면화에 숨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가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되게 안타깝고 좀 그러다가 정말 그 극적으로 이 영화를 제작하는 회사가 삼성 영상사업단인데 IMF 때 결국은 이 엔터테인먼트 투자를 접었어요. 그러면서 이 작품들이 그 당시에 제작했던 판권을 갖고 있는 회사가 문을 닫는 바람에 이것이 지금 뭐 상영될 수 있는 기회를 도무지 찾지 못하고 있다가 작년에 이제 비로소 저희들이 그렇게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일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돼서 개인적으로는 저 집 나간 자식 어디서 지금 찾은 기분입니다. 너무너무 기쁘고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정우 감독님이라고 제가 부르겠습니다. 이제 곧 노비의 개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하정우 감독님은 쉬리를 처음 봤을 때의 느낌을 기억하시나요? 그때 군대에서 휴가 나와서 보셨다는 그쵸. 인터뷰에서 봤던 네. 거거든요. 저 생생히 기억합니다. 99년도 2월 13일 날 개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제가 후반기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초 군사 훈련 그때 당시엔 6주 훈련을 받고 후반기 훈련을 갔는데 거기 조교들이 전부 다 쉬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리가 났다 그러더라고요. 뭐 전공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궁금했었고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무슨 영화이길래 이렇게 세상이 다 막 천지개벽이 일어난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일병 정기후가 나가서 비디오 테이프로 빌려왔습니다. 그때 비디오였잖아요, 감독님.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쉬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로 단적으로 증명이 되는 게 휴가 나온 군인이 또 군복 입은 사람들이 나오는 영화를 보는 게 쉽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화를 찾아볼 만큼 이 영화는 화제였던 거고, 그러니까 기록으로만 봐도 이게 그 당시에 서울 관객 240만이에요. 그때만 해도 입자권 통합 전산망이 확실히 갖춰지기 전이라 아마 2004년부터니까요. 그 전 영화라 사실 전국 관객이 정확하게 집계되지 않던 시점이고 대략 전국 관객은 620만 명 정도로 일정이 추정이고요. 정확한 관객은 서울 관객 수로 비교를 할 텐데 이게 240만이거든요. 그 전까지의 기록이 서편제에 103만인가 4만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그 전에 1000만 영화가 나오고 그 흥행 기록을 깬 영화가 갑자기 2400만을 기록한 셈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스코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최고 흥행했던 영화의 기록을 2배 이상 뛰어넘는 작품이 쉬리였고 이게 그 전해인가 전전해인가에 타이타닉이 있었잖아요. 타이타닉의 기록을 깬 한국 영화입니다. 전 세계에서 자국 영화가 타이타닉의 기록을 깬 사례가 거의 없어서 제 기억에 그때 방송 3사 뉴스에 쉬리가 타이타닉을 이겼다 뉴스가 대대적으로 보도됐던 기억이 날 정도의 그
그런 작품이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그때를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쉴이라는 영화는 뭐 우리가 보통 이 부분을 제가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영화를 평가할 때 작품성, 뭐 오락성 이런 요소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거기에 하나 더 더하면 역사성이라는 걸 함께 품고 있는 작품이 쉴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뭐 관객 질문 많이 받겠지만 일단은 감독님께서도 처음에 이 쉴이라는 이야기가 영화 제목에 빗대어서 표현해 보면 이 영화 이야기가 감독님 머릿속에서 헤엄치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인지 왜 이 시나리오를 쓰려고 마음먹고 이 영화를 만들겠다고 생각하셨는지가 좀 궁금해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주변에 가족이나 이게 남북 이상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거의 제가 이렇게 분단된 나라에 살고 있는 한 구성원이다라는 생각을 거의 못할 정도로 무심하게 살았죠. 그렇게 살다가 제가 은행남 침대가 제 첫 번째 영화인데 이 영화 시나리오를 쓰기 위해서 그 북경에 있는 청와대학에서 제가 한 몇 달 동안 있었어요. 그때 있을 때 처음으로 북한 유학생들을 만났어요. 그 당시에 북한 유학생이 청와대학에 한 30명 정도가 유학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친구들을 보면서 제가 인식이 바뀌게 된 거죠. 처음에 이제 그 친구들하고 접하면서 같이 뭐 밥도 먹고 맥주도 한잔하고 이러면서 이제 서서히 그 북한이라는 실체, 존재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고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거, 그냥 우리가 고정관념 속에서 알고 있었던 그 북한이라는 이미지가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우리하고 똑같이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고 사랑을 원하고 잘 살고 싶고 행복해지고 싶은 그러한 똑같은 우리의 동포고 국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그 친구들을 통해서 듣게 된 몇 가지의 얘기들이 있었어요. 러브 스토리가 있었어요. 우리 남한 유학생과 북한 뭐 남학생 또는 반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걔네들이 전설처럼 회자되고 있는 엄청난 러브 스토리나 비극적 아픈 사랑의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이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은행농 침대 시나리오를 쓰러 갔다가 그걸 제가 품고 이 영화가 끝나고 나면 반드시 이걸 하리라 생각을 그때 했죠. 그때 이게 그 당시 한국 영화 제작비가 뭐 10억 안팎 정도로 만들던 시점에 이 영화는 처음에 계산해서 나온 게 28억 정도로 들었거든요. 일단 감독님이 시나리오를 쓰시면서 가장 시나리오를 쓰는데 영향을 크게 미친 게 혹시 예산은 아니었나요? 혹시 처음에 품었던 이야기는 훨씬 더 큰데 예산에 맞춰서 좀 줄어든 게 있다거나 아니면 나에게 주어진 예산 안에서 어떤 이야기를 풀어내다 보니 좀 새로운 요소가 추가됐다거나 지금 그런 좀 변화가 있었나요? 그런 변화보다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게 원래는 제가 이걸 러브 스토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은행남 침대가 끝나고 나니까 사실은 은행남 침대는 환타지지만 러브 스토리거든요. 이걸 가지고 또 러브 스토리를 만든다?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걸 장르를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 이제 한참 뭐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그때 이제 홍콩 느와르가 막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막 이렇게 굉장히 크게 흥행을 하고 있었던 시기에 우리 한국의 장르 영화들이 그때는 정착화되기 전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첩보라든지 액션이라든지 호러라든지 뭐 이런 좀 스릴러라든지 이런 장르가 안착되기 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본격적인 장르 영화로 좀 안착을 좀 시켜서 다변화된 어떻게 보면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하나의 영화 속에 있는 이런 영화를 좀 해야만 첫 번째 영화하고도 좀 변별력 있는 구성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스타일과 장르가 좀 이렇게 업그레이드된 거, 좀 바뀐 거, 그게 이제 제일 컸던 거고 그 당시에는 한국 영화들이 한 10억, 12억 정도가 순수 제작비였어요. 평균 제작비. 근데 제가 이제 이 시나리오를 쓰고 예산을 뽑아보니까 한 27억, 8억 정도가 나왔어요. 그 당시에 삼성 영상사업단이 저한테 22억이면 제작을 하겠다. 그래서 6억의 갭이 있는데 근데 개인 투자자가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은 30억까지 투자를 해주겠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그걸 선택하지 않고 삼성 영상사업단을 선택했어요. 이유는 삼성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이용하지 않으면 이 돈은 50억을 갖고도 찍을 수 없는 영화라는 걸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22억을 받더라도 삼성과 같이 해야 되겠다고 해서 여러분들 영화 속에 나오는 굉장히 많은 장소들이
삼성과 연동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주방 총격신 그것도 삼성전자의 수원 공장 그 주방이고요. 그것부터 시작해서 뭐 시가전 외에 백화점 몰 같은 데서 뭐 총격이나 상황이 벌어지는 거 전부 다 삼성 플라자고 다 삼성입니다. 그래서 그런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게 명절 연휴를 이용해서 찍으신 거죠? 저 주방 총격신을. 네. 딱 그 추석 때, 추석 때 모두가 휴가 가고 비어 있는 그 시간 안에 예전 인터뷰 보면 쉬는 2시간 동안 안 주무시고 촬영만 했다는 인터뷰를 할 정도로 주어진 상황 안에서 이제 그 장면을 찍어야 했던 거고요. 거기 보시면 이제 수많은 식재료가 이제 산화해 가죠. 그게 이제 실제로 거기에 이제 있던 그들이 사용하던 구내식당이었고요. 아까 비디오 테이프 말씀하셨는데 일단 영화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기도 했지만 영화를 좋아하는 관객 입장에서 사실 그 당시에 쉬리라는 영화의 형태는 사실 처음 보는 형태의 한국 영화였잖아요. 이런 장르나 이런 규모의 영화를 사실은 관객인 저도 만난 적이 없었어서 그때의 기분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이 영화를 처음 보고 나서 관객으로서 좀 느낀 점이랄까요? 이런 규모의 작품이 한국에서도 이제 되는구나라는 것을 처음 느꼈었고요. 무엇보다 이 총격신 같은 경우는 그 전에 보지도 못했던 굉장히 큰 규모의 총격신이었고, 사실 쉬리가 처음으로 이 총기에 대해서 굉장히 그 고증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총기들이 이제 소개가 됐는데, 아마도 그 총기를 사용한 액션씬도 아마 처음으로 이렇게 멋지게 디자인이 된 작품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배우들이 캐릭터들이 들고 나오는 총기마저도 굉장히 다양한 그러한 것들을 만날 수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작품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 OST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 When I Dream. 네, 그것이 참 아까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영화의 처음 시작을 로맨스로 시작을 한 그것이 그 OST의 선택에서 느껴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것도 옛날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저 예전에 지하철에서 뭘 많이 파셨어요. 그때 지하철에서 혹시 CD도 팔았던 거 기억하세요? 네, 지하철에 스피커를 끌고 들어오시고 이렇게 유명한 많은 팝송을 이 한 장의 CD에 담아서 싸게 판다고 아저씨가 CD를 파신 적이 있거든요. 그때 틀었던 노래가 When I Dream이에요. When I Dream을 크게 틀어놓고 When I Dream을 비롯한 뭐 100곡이 담겨있는 CD를 팔았을 만큼 그 당시 한국인이 사랑하는 팝송을 상징하는 노래이기도 했고, 캐롤키드가 그것 때문에 갑자기 한국에 와서 TV 방송에 나오기도 했고요. 근데 감독님 애초에 쓰시고 싶었던 노래는 머라이어 캐리 노래였다고 어디서 적은 것 같은데 어떻게 캐롤키드 노래를 최종적으로 고르시게 된 과정이 있나요? 사실 뭐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결국은 이 두 사람의 사랑의 매개를 엮어주는 뭐 어떤 음악이 가장 좋을까, 그래서 오리지널로 곡을 만들까 아니면 기존 곡 중에 선택을 할까 막 너무너무 생각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음악 감독에게 한 20곡 정도를 셀렉트를 좀 해달라.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것 있지만 그거 말고 내가 생각하는 거 말고 그래서 CD를 한 20개를 갖고 왔어요. 근데 그때에 제 지인 우리 예전에 열심히 활동을 했던 우리 배우 조선묵 배우라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혹시 계신가요 지금? 오늘 오셨어요? 안 오셨나 보다. 어쨌든 그래서 그분이 지금 편집하는데 오셔가지고 구경하고 있다가 여기에 너무 엔딩과 이 작품 전체 분위기에 맞는 노래가 있다고 해서 뭐냐 그랬더니 When I Dream이에요. 근데 When I Dream 제가 물론 알고는 있었지만 그 곡을 여기에 쓰겠다는 생각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오케이 들려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 또 음악 감독이 CD 20장 중에서 이렇게 체크를 해가지고 한 10곡 정도를 또 선정을 한 거예요. 그 중에 When I Dream이 또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운명이구나, When I Dream을 쓰자 이렇게 된 거죠. 총격전 얘기는 진짜 감독님이 할 말씀이 많았을 것 같아요. 사실 아까 저도 영화 보면서 느낀 게 요즘에도 한국 영화에서 이 정도의 규모의 총격전을 보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지금도 사실 한국 영화에서 이 정도 규모의 총격전을 잘 볼 수 없는데 99년에는 사실 정말 그 전에 없던 시도였고
그렇다면 새로운 루트와 새로운 시도 또 새로운 시행착오들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이게 총기가 국내에 들어오는 과정부터도 쉽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총격전 촬영은 어땠나요? 이 총기가 지금 너무 이제 저희 한국 영화에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안 됐는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대규모의 총기를 당연히 뭐 한국에는 없고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총기를 전문으로 렌탈하는 업체에서 이제 이걸 대여를 해와서 해야 되는데 우리 이 아시아 쪽에서는 홍콩에 있고요. 그 외에는 미국이 제일 크게 있는데 홍콩에 갔어요. 홍콩에 가서 총기를 봤는데 일단 고장률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관리가 좀 미숙해가지고 그 다음에 걔네들이 그 대부분 앞에 저희들이 이제 보면 그게 실탄이거든요. 실탄인데 실탄 앞에 있는 탄두를 뺀 거예요. 뒤에 이제 화약은 들어있는데 그 화약을 전체를 다 넣으면 너무너무 소리가 크고 불꽃이 너무 많이 나와서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한 하프, 절반 정도만 화약을 채워서 이제 그걸 실질적으로 쏘는데 그래서 도무지 가격은 좀 저렴하고 그런데도 조금 안 되겠다 해서 이제 깁슨사라는 헐리우드 영화를 가장 많이 총기 대여를 하고 있는 회사와 접촉을 해가지고 하는데 결국 그 당시에 좀 되게 슬펐던 것은 우리가 총기 대여 금액이 제 기억으로는 한 2억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돈으로 근데 2억 5천인가 거의 3억 정도를 디파짓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작비가 그 돈을 매달 디파짓하고 나면 저희들이 제작비가 없는데 근데 이유가 뭐냐 우리가 니네들 총을 빌려가지고 렌탈을 해가지고 돈을 다 일시불로 완납을 하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는 한국을 믿을 수 없는 국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크레딧이 없고 한국이 이 총을 우리한테 다시 반납해 줄 거라는 개런티가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나라다. 그래서 니네들은 보험을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돈도 디파짓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당시에 30만 불 가까운 돈이 그것 때문에 묶여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그 정도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인식, 그 전 세계가 한국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신뢰도 모든 부분들이 지금하고 비교하면 너무너무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자, 배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하정우 감독님의 느낌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정말 그 선배들의 젊은 시절 모습을 이 영화에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한석규, 최민식, 송강호, 김윤진, 박용우 어떠셨나요? 이 영화 속의 배우분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일단 제가 군대를 그때 안 갔더라면 저도 오디션을 봤었겠죠. 그래서 황정민 형이나 이종혁 마지막 역할 네 그런 뭐 대원들 중에 한 명 제가 아마 껴있지 않았을까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당시 한석규 선배님 같은 경우는 뭐 엄청났죠. 네, 엄청났고 모든 그때는 아마 한석규 배우님 캐스팅을 하느냐 못하느냐도 아마 한 편의 그쵸. 영화가 촬영이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마 좀 정해질 정도였을 거예요. 네, 그 영화를 보고 나서 뭐 역시나 명불허전이시죠. 너무나 훌륭한 선배 배우님이시고 저는 그때 이제 대학생 신분이었기 때문에 동경의 대상이었고 이러한 작품에 참 참여하신 이 배우분들이 마냥 부러웠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또 궁금한 게 감동이 많대요. 원래 이게 송강호 선배가 원래 그 맡은 역할이 원래 차인표 선배가 한테 먼저 그 갔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그 맞죠 그게? 네, 저도 들었습니다. 근데 송강호 선배님이 하셨는데 어떻게 하다가 거기까지 가셨는지 그때 당시에 그때 송강호 선배님은 아마도 홍상수 감독님 작품에 출연한 것이 그쵸, 돼지가문에 빠진 그쵸 그 작품하고 그 다음에 넘버 3 네. D죠 이게. 그죠, 예. 그 정도 영화. 근데 네, 송강호 선배님 같은 경우는 넘버 3에서 어쩌면 코미디적인 캐릭터를 맡으셨는데 이렇게 진중한 역할을 어떻게 캐스팅하셨는지 그게 전 좀 궁금합니다. 저는 넘버 3라는 영화를 보고 굉장히 충격을 먹었었어요. 그 당시에 대한민국에 이상한 이런 배우가 탄생을 한 거예요. 이름을 보니까 송강호야. 송강호 연기를 보니까 야, 이 친구는
진짜 서프라이즈다. 이거 어떻게 그 당시에 한국 영화의 어떤 배우상을 생각할 때는 약간 돌연변이 같은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지금 이제 쉬리 때 그때만 해도 약간 현실의 리얼리티랑 영화적 리얼리티가 좀 갭이 있던 시기였어요. 일체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영화에서는 조금 과장되거나 아니면 좀 부족하거나 연기의 패턴들도 대부분 그랬어요. 근데 이게 날 연기를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송강호라는 사람이. 야, 이 친구의 센스는 대단하다. 앞으로 큰 배우가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생각 정도는 갖고 있었지만 이게 그 당시에는 대작이고 신인들을 쓰기가 조금 불편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는데 좀 주변에서 또 그 당시에 그 한석규 씨의 형님이 매니지먼트를 같이 보고 계셨는데 또 그분도 또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최민식 씨도 뭐 이렇게 있으니까 오히려 신선하게 이렇게 조금 어차피 강 감독이 굉장히 지금 애착을 갖고 좋아하는 배우니까 장점이 있지 않을까, 서로가 힘을 합하면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용기를 받고 그렇게 캐스팅을 했었죠. 우리가 보통 이제 그런 좀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만약에 이 영화를 지금 다시 만들게 된다면 뭐 리부트를 하든 리메이크를 하든 새로운 배우를 캐스팅해서 시리를 찍는다고 그러면 그러면 감독님의 선택은 어떨까에 대한 상상들을 좀 하게 되고, 만약에 그 하정우 배우 입장에서 내가 이 영화에 합류하게 된다면 내가 고를 수 있다면 이 역할을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감독님이 하정우 배우를 쓴다면 이 영화에서 하정우에게는 이 역할을 맡기고 싶다거나 혹시 뭐 그런 상상을 저희는 좀 해보게 되거든요. 네, 두 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최민식 선배님이 맡은 역할을 하고 싶어요. 네. 이렇게 배우가 이야기하면 감독님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근데 참 그 우리 하 배우가 옆에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 이제 감독들의 시선으로 보면 이 연기자들을 볼 때 이 사람의 그러니까 몇 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는가를 유심히 봐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하정우 배우 겸 감독이 가지고 있는 빛깔이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의 배우들 중에서 가장 여러 가지의 색깔을 갖고 있고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소화해낼 수 있는 몇 안 되는 배우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사실 뭐 그게 멜로든 추격자의 그런 사이코패스든 뭐 이게 공무원이든 새침대기든 뭐 이게 그동안에 하정우 씨가 이렇게 연기의 패턴들을 쭉 보면요, 이게 굉장히 멀티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유주은 역할도 굉장히 새콤하게 잘 했을 것 같고, 당연히 이제 박무영 역할도 그런 존재감이나 그리고 그런 느낌들을 갖고 충분히 훌륭하게 해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하나 정도만 질문 드리고 이제 그 관객분들 질문 받을게요. 지금 봐도 저 축구장 장면 어떻게 찍었나 싶거든요. 그거 엄청나게 고생하셨을 것 같은데 아마 최용수 선수는 본인이 이 영화 나온 걸 알고 계실까요? 극장에서 보니까 더 크게 보이던데 그게 실제 경기 장면에서 협조를 구하고 촬영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일종의 도둑 촬영인가요? 어떻게 촬영을 하신 걸까요? 정하는 인원을 어떻게 통제하신 걸까요? 사실은 요즘 같으면은 뭐 저는 도둑 촬영은 불가능하죠. 근데 그 시대 때는 그렇게 했어요. 일단 대한축구협회가 촬영을 허가해 주질 않았어요. 이거 왜냐하면 중계권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KBS가 중계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KBS 기자한테 통해서, 후배 기자를 통해서 KBS 카메라에 붙이는 스티커를 한 5개 정도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는, 이게 지금 세월이 많이 지났으니까. 그래서 그걸 우리 촬영 카메라에, 우리가 촬영 카메라를 제대로 갖고 들어가서 찍었는데 몰래 갖고 KBS를 붙이고 들어가서 찍고, 한석규 씨하고 저는 화장실 앞에 숨어 있다가 경기가 진행 중일 때에 살짝 나가서 동선만 설명해주고 다시 들어왔다가 카메라가 세팅이 끝나면 다시 살짝 가서 저는 한석규 씨 뒤에 있다가 스타트 사인만 주고 저는 등 돌려서 나가고 하여튼 뭐 007 작전을 했습니다 그때. 지금 생각하면 참
거짓말 같은 현실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게 어떻게 저런 영화를 22억 23억 아무리 1999년도지만 절대 불가능합니다. 찍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CG 기술이라든지 미니어처 뭐 등등이 굉장히 열악한 시기였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런 장르들을 거의 정말 저렇게 다양한 특수 효과가 진행되는 촬영들이 저렇게 있지 않았어요. 저렇게 한꺼번에 한 영화를 통해서 통째로 실험하고 시도하고 쏟아부은 영화가 어떻게 보면 첫 영화였기 때문에 많이 부족함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뭐 특수효과를 비롯한 사운드들도 한국에 소리가 없어가지고 전부 미국 가서 다 갖고 온 거예요. 그 정도로 발로 뛰고 손으로 뛰고 남의 거 뺏겨오고 훔쳐오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쉔입니다. 네. 그래서 영화 보시면 그 축구장 장면에서 이렇게 배우를 쳐다보는 분들이 잡혀요. 아니 저 사람 한석규 같은데 맞나? 뭐 이런 분들이 실제로 이 영화 속에 잡히기도 하고요. 지금 예산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다이하드라는 브루스 윌리스 영화가 제 기억에 88년 영화인가 그렇거든요. 이 영화보다도 10년 전 영화죠. 그리고 이게 미국에서도 저예산인데 많은 흥행을 기록한 영화로 유명한데 그 영화의 그러니까 80년대 그 당시 제작비가 2,800만 달러니까 우리 돈으로 지금 돈으로 치면 400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하드보다도 훨씬 많은 총격전이 나오는 이 영화를 30억이 안 되는 돈에 찍은 걸 생각해 보면 그게 사실은 가능하지 않은 걸 가능하게 해냈던 99년도에 쉔이라는 영화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쉔이라는 영화는 영화판을 영화 산업으로 만든 영화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한국의 영화판은 물론 있었지만 산업이란 이름을 붙이기 힘든 영화판이었다면 비로소 한국의 영화 산업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는 시작점이 저는 쉔이가 갖고 있는 어떤 역사적인 의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번에 다시 보면서 또 영화를 보면서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노래 기다리셨네요. 네.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이크 어디 있죠? 네. 그쪽 여기 앞에 앞에 분 계시죠? 네. 예, 제가 궁금했던 거는 사실 그 강재규 감독의 데뷔작이었던 은행나무 침대에서의 뭐 황장군 캐릭터라든지 아니면 이제 쉬리에서 나오는 한석규 군 캐릭터, 뭐 태극기 휘날리며에서 나왔던 뭐 주인공 두 분, 그리고 뭐 마이웨이의 장동건 씨, 그리고 1947 보스턴에서의 하정우 씨까지 강재규 감독님의 작품에서는 항상 뭐라고 할까 그 사람의 휴머니즘을 되게 독특하게 담아내는 감각이 있다라는 느낌이 항상 들어요. 강재규 감독님의 작품에서만 느낄 수 있는 다른 한국 작품에서는 느껴지지 않는 그런 독특한 사람의 휴머니즘을 담아내는 어떤 그런 감각이 있다라고 느껴졌었는데 그런 거를 어떤 마인드로 이제 작품들에 담아내시고 그런 걸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유지시키고 발전해 오셨는지 그런 것들이 조금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두 분 모두의 대답이 저는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감독님의 대답도 궁금하고 배우이자 작가로서 지금 말씀하신 감독님의 작품에서 그런 색깔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첫째는 제가 좀 촌놈이라서 그런 게 좀 있고요. 두 번째는 제 영화의 주인공들이 다 착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연중에 제가 그런 데 대한 약간 그 강박성이 있지 않나? 좋은 사람을 통해서 좋은 얘기를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한 것 그런 생각이 언연중에 자리 잡고 있지 않나? 그래서 주인공이 좀 반듯하고 가정을 위하고 사랑이라는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뭐 이런 데 대한 뭔가 이렇게 갇힌 생각이 있나 이런 생각을 최근에 와서는 좀 하게 돼요. 그래서 물론 지금까지 표현해왔던 많은 인간들의 군상들이 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이웃이고 내 가족이고 소중한 사랑이라는 가치를 잘 일깨우고 있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는 시기적절했고 제 마음속에 있는 인물들이 그려진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만족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요 최근에는 조금 뭔가 이렇게 박자가 빗나간 사람, 엇나간 사람, 배드가이 뭐 이런 그런 거 악당 이런 것들이 요즘은 좀 이렇게 새록새록 좀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뭐 다음 거는 조금 이렇게 이제 나쁜 인간들이 주인공인 영화라서 이제 우리 하정우 씨 나온 뭐 범죄와의 전쟁 이런 것들 보면 착한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다 나쁜 인간들이야. 뭐 깡패에 뭐 억지로 막 해가지고 뭐 아들 뭐 검사 판사 만들고 뭐 이런 얘기인데, 근데 이제 그게 나쁨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옳고 바르는 얘기를 또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그런 쪽에 요즘 좀 관심 갖고 있습니다. 나쁜 사람들이 나오는 영화에 출연도 하고 착한 사람이 나오는 영화에 출연도 하셨던 하정우 배우가 생각하는 강재규 감독님 영화 속 어떤 캐릭터나 사람의 특징이랄까요? 네. 그건 아마도 감독님께서 좋은 분이셔서 그런 게 아닌가. 어떤 그런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그런 이야기를 또 하고 싶어 하시는 게 아마 감독님께서 좋은 분이시고 굉장히 건강한 분이시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로맨틱한 분이셔서 감독님께서 그 동안 만드신 그런 작품들 속에서의 캐릭터들을 보면 아마도 그러한 감독님과 굉장히 닮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감독님이 현장에서 좋은 사람이기는 쉽지 않지 않나요? 근데 좋은 분이세요? 심지어는 현장에서도 굉장히 큰 소리 안 내시고. 네. 자, 또 다음 질문 손 들어주시면 저기 뒤쪽에 계신 분하고 이제 이쪽 가운데로 넘어올게요. 네. 네, 그분이. 아, 네. 오늘 영화 처음 봤는데 너무 진짜 대박, 너무 최고고요. 제가 궁금한 점은 그 총격신 말고 그 맨 처음에 폭탄이 터지는 그 고층 건물 폭파신을 어떻게 찍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당시에 뭐 CG나 아니면 모형 이런 걸 썼는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게 잠실의 골드타운과 그 빌딩 옥상 터지는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 당시에도 그렇고 가끔 재개봉한다고 하니까 제 동료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그 헬기 그 삼성 그 자막 좀 못 지우니? OP 헬기인데 왜 자꾸 삼성이 뒤에 나오니? PPL 너무 세게 받았구나. 그래서 그거 우스갯소리하고 두 번째는 그 건물 폭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봐도 오늘도 이제 영화를 보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어떻게 낯이 뜨거워가지고 어디 숨고 싶은데 그 당시에 정말 많은 갈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전체를 드러낼까? 근데 그 당시에 정말 저희 재촬영을 하면서 그 당시에 우리 기술로서는 그거 이제 그 건물을 미니어처로 만들어서 이렇게 촬영을 했던 건데 그 당시에 기술력의 한계가 거기까지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조금 영화를 좀 까칠하게 보는 분들은 이거 좀 어색하다 이거. 그런 오게 튀지 않니? 뭐 이런 얘기도 좀 들었었는데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오게티는 폭파 장면보다 그 터지기 직전에 이제 폭탄을 찾아내잖아요. 그 전까지 어떤 장비로도 탐지할 수 없는 폭탄이라고 분명히 그랬는데 그걸 바로 찾아내더라고요. 네. 찾아내자마자 터지더라고요. 뭐 그런 오게티는 있다. 뭐 그랬던 시절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 뒤에 계신 분 기회 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연출을 원 시나리오에 있었는데 촬영을 하시면서 혹은 편집 작업을 하시면서 삭제하신 장면이 있는지 궁금하고 또 CD 블루레이를 혹시 출시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하면서 말해봅니다. 제가 그러니까 마이웨이 때부터 제가 조금 촬영을 해놓고 전체 씬 오미스를 한다든지 뭐 사용하지 않은 것들이 꽤 발생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마이웨이 장수상에 최근에 이브서칠 보스턴까지. 근데 이제 그 이유를 제가 고스란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세 편은 다
우리 다른 작가님들이 또는 다른 회사에서 기획한 작품을 제가 받아서 또 작가랑 약간의 각색을 거쳐가지고 작품을 한 것들이 그러니까 은행 넘친데 쉬리 태극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시나리오를 쓰고 제가 하다 보니까 시인을 찍어놓고 버린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찍힌 대로 편집했고 우리가 누수가 별로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시나리오 단계에서부터 굉장히 스스로 검열 과정을, 심의 과정을 좀 엄격하게 하지 않았나? 그 다음에 시나리오를 편집 수준으로 시나리오를 쓰지 않았나? 제가 너무 조감독 때부터 우리 한국 영화는 그 당시에 제가 조감독을 할 때는 한국 영화가 진짜 평균 제작비가 제일 제가 조감독해서 처음 들어갔을 때 평균 제작비는 1억에서 1억 5천이었어요. 그리고 저예산으로 조금 그 뭐 공포 영화 뭐 이런 것들은 7천만 원의 영화를 찍었어요. 그런 시절이고 필름이 23,000피트가 맥스였어요. 그럼 우리가 러닝 타임이 보통 한 18,000 정도가 돼야 러닝 타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의 1대1, 1대2로 찍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필름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그 정도의 열악한 환경에서 조감독 생활을 하고 아껴야 되고 절대 낭비를 해서는 안 되고 밤을 새더라도 촬영을 끝내야 되고 이런 데 대해서 제가 너무 익숙해져 있었던 거예요. 그 스트레스가 결국 은행 넘친데나 쉬리 태극기 하면서도 쉬리 때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총탄 있잖아요. 총알을 특수효과에서 나눠준 게 아니고 제가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주인공은 10발, 그 다음에 좀 카메라에 좀 많이 나오는 것은 뭐 5발, 뒤에 있는 조금 이제 카메라에 덜 노출되는 분들은 뭐 3발 이런 식으로 총알을 제가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한 발 한 발이 만약에 우리가 총알이 부족하면 촬영 도중에 그것을 재신청해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촬영이 끝날 때까지 들어오리라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이게 민감한 수입품이 되다 보니까 이게 세관에 걸리게 되면 이게 몇 달이고 안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촬영 끝날 때까지 이것은 특효에서 절대로 관리 못할 거다.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럴 정도로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누수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은 블루레이. 그러니까 이게 저작권 문제가 해결돼서 이제 그럼 또 블루레이 같은 것도 그럼 다시 낼 수 있게 된 건지에 대한 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저쪽으로 넘어가 주시겠어요? 그 뒤로 가실 수 있죠? 예. 아, 네. 저기 맨 뒤에 계신 분하고 앞쪽으로 내려올게요. 네. 가운데 분, 네. 네네. 저 어차피 뭐 누군지 모르고 막 부르니까 그냥 굳이 아무나 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사실 얼마 전에 기사에서 후속작이 나올 수도 있다는 뭐 그런 기사를 제가 읽었는데 만약 후속작을 만드시게 되신다면 후속작 내용은 어떤지도 좀 궁금하고 주인공은 그대로 유중원인지도 좀 궁금합니다. 아니 뭐 이게 워낙 이제 뭐 히트한 영화들은 대부분 후속작들을 많이 하잖아요. 특히 헐리우드는 그 프랜차이즈를 계속 하는 것이 또 미덕이기도 하고 관객들에 대한 서비스이기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는데 저는 뭐 왠지 쉬리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 때문에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이걸 제가 이 편을 1편보다 더 잘 만들 수 있다는 보장도 없고 그렇게 해서 그 이미지가 상실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들 때문에 굉장히 안 했는데 사실 이 영화가 다른 나라에서도 크게 성공을 했지만 특히 일본에서는 굉장히 큰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너무너무 많이 제안이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미 26년이 지났는데도 작년에 일본에서 이 시리를 재개봉을 했어요. 근데 그쪽에서도 계속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왜 속편 안 하냐? 탑건은 30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저도 일단 머릿속에서는 과연 만약에 속편을 한다면 과연 어떤 내용들로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관객들이 정말 실망하지 않는 그 무엇을 뭔가 내가 내놓을 수 있을까? 네, 그런 것들을 지금 뭐 작가하고 그냥 이렇게 지금 벌써 한 2년째 그냥 뭐 계속 만들고는 있는데 제가 마음에 안 들면 뭐 안 만들 거고요. 뭔가 이 정도면은 정말 굉장히 좀 참신한 아이디어다라는 생각이 들면 또 만들 수도 있겠죠. 자, 다음 질문은 여기 앞쪽 가운데로 내려오겠습니다. 네. 저기 정 가운데 계신 분이 아까부터 손을 들어서 네, 일단 그분 예, 여기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일단 저는 이 영화가 만들어지기 10년 전에 태어났는데요. 네. 그러니까 영화가 나오기도 영화가 제가 태어나기 10년 전에 나와서 영화를 오늘 처음 보는데 이렇게 좋은 작품 만들어주신 감독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궁금했던 거는 아무래도 학생이다 보니까 예체능에 대한 환상이 있어요. 영화를 찍으시면서 30년이 지난 지금도 약간 마음속에 남는 그런 장면들이 있을까요? 글쎄요. 그 대부분의 감독들은 이게 하나부터 열까지 소중하지 않은 것들이 별로 없어서 특별히 어떤 장면을 생각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데 제가 그 OP라고 나오잖아요. 그 OP가 삼성의 STS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로 치면 보안 시스템이 실제로 그 보안 시스템의 장비를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두고 저희들이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거기서 촬영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거기하고 옆에 있는 발전소, 변전소를 같이 촬영을 했는데 15일을 정확하게 찍었어요. 15일을 거기서 찍는데 매일 이제 낮에는 거기도 근무를 해야 되니까 그분들이 퇴근하는 시간부터 출근하는 시간까지가 저희들이 촬영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낮밤이 바뀌어가지고 15일을 찍는데 그때는 제가 담배를 필 때예요. 근데 그 속에서는 절대 담배를 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촬영은 계속해서 찍어야 되는데 담배를 못 피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휴식 시간에 잠깐 브레이크 타임에 나오면 앞에 나와서 우리 배우들하고 같이 이제 담배 한 대 피는 거예요. 그때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서 야, 우리 이거 언제 끝나서 집에 가지? 우리 언제 끝나서 서울 갈 수 있는 거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기억들도 나고요. 하여튼 그런 고생 끝에 우리가 그 제주도 마지막에 이제 인형을 하고 바닷가 장면이라든지 지금 쉬리 신라호텔에 가면 그 쉬리 벤치가 있거든요. 쉬리 가든도 있고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 혹시 신라호텔 가시면 거기서 이제 차 한잔 하실 때 그 쉬리 가든이 여전히 그 촬영한 장소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그걸 찍을 때도 너무너무 기분이 묘했어요.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너무너무 고생을 했는데 도둑 촬영부터 시작해서 너무 고생을 많이 했는데 거기가 거의 저희들 촬영의 거의 마지막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바다를 보고 호텔에서 그렇게 좋은 날씨에 촬영을 하면서 아 이런 날도 있구나 그러면서 그 엔딩 장면도 기억에 많이 납니다. 저 10년 전에 쉬리 벤치에 가서 앉았던 사람. 쉬리 벤치 아니면 좀 주웠습니다. 거기 꽤 인기 많습니다. 또 다음 질문 있으신 분 앞쪽으로 좀 내려올까요? 여기 앞에 계신 분 너무 안 드려서 여기 앞에 두 번째 마스크 쓰신 분 기회 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정혜윤이라고 합니다. 먼저 저는 이 영화가 개봉될 시기쯤에 태어나서 이렇게 영화관에서 보게 돼서 굉장히 영광인데 제 질문이 그렇게 정말 흡족스러운 질문 아닐지도 모르지만 처음과 끝이 수미상관 구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김윤진 배우가 한석규 배우에게 키싱고라니를 주면서 이 한 마리가 죽으면 똑같이 다른 한 마리도 결국은 죽게 된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는데 결국은 이 김윤진 배우가 죽게 되면서 한석규 배우가 그 순간에는 정서적으로 좀 몰락을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다시 제주도에 있는 그 명화에게 가서 키싱고라미를 주는 장면으로 끝이 나는데 이 키싱고라미를 다시 건네주는 장면에 숨겨진 의도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키싱구라미가 사실은 그게 키스를 하는 물고기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걔네들이 싸우는 거거든요. 감동 파괴. 부부 싸움. 근데 진짜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도 그 물고기 저희들이 이제 제가 그 수족관을 설정을 하면서 물고기 공부를 좀 했는데 이렇게 실질적으로 보니까
너무 그 싸우는 모습인데 제가 볼 때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 모습이. 그래서 이것을 우리 주인공들의 사랑에, 거기다가 한 마리 죽으면 그또 막 물이 차서 죽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일단은 얘기를 듣고 나니까 참 물고기지만 어쨌든 굉장히 애틋하고 순수한 사랑이 느껴지는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아픈 그런 사랑의 두 사람의 얘기가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간다고 해서 막 복수에 물이 차고 이렇게 해서 물고기인데 그렇게 죽을 수 있을까? 이 두 사람의 사랑만큼 절실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상징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설정을 하게 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빨리빨리 얘기해 주세요. 여기. 네. 네. 지금 돌아보신 분. 네. 저 그냥 막 고르고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감독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명작은 전개와 결말을 알고 있어도 다시 찾게 된다는 말이 있는데 이 영화 전체적인 부분 중에서 감독님께서 제일 이 부분은 굉장히 너무 만족스럽게 찍혔다 이런 장면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자다가 좀 내가 찍었지만 잘 찍었다. 사실은 그건 아닌데 제가 이제 시나리오를 쓸 때부터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처음 영화를 시작하고 5분이었어요. 내가 이 5분을 압도하고 장악하지 않으면 이 관객들은 절대로 이 영화에 이끌려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설정된 이방이라는 이 인물의 매력, 그다음에 북한이라는 특수군단의 훈련의 방식,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기계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들이 얼마만큼 리얼하고 우리에게 와닿을 수 있을까, 얼마나 극적 긴장과 재미를 줄 수 있는 그러한 구성으로, 그러한 화면으로 채울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많은 다른 부분들도 있겠지만 이 영화가 시작하고 한석규가 꿈에서 푹 오피에서 깨는 그 순간 전까지의 시퀀스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실 여기 있는 우리는 시나리오를 갖고 만든 영화만을 보잖아요. 여기서 원래 감독님은 시나리오 작가로 시작을 하셨고 그리고 본인이 쓰신 시나리오로 영화를 만드셨고요. 그 시나리오를 직접 본 분은 하정우 배우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강재규 감독님이 쓰신 시나리오를 배우의 입장에서 봤을 때의 느낌이 좀 어떤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 시나리오를 또 쓰시고 연출하는 입장에서 강재규 감독님의 시나리오나 강재규 감독님의 연출을 보면서 뭔가 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걸 좀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궁금함이 좀 들거든요. 네. 일단 섬세한 느낌이 일단 첫 번째 들었던 것 같아요. 마치 소설책을 읽는 듯한 느낌이었고 지문의 묘사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돼 있어서 제 기억으로는 그 보스턴 1947이 실화이고 어느 정도 알려진 이야기였지만 그것을 감독님께서 영화적으로 각색하는 과정에서 재탄생시키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한 편의 명작 소설을 읽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감독님께서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초반의 그 시퀀스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거기에 왜 힘을 줘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후배 연출자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큰 거 하나 배운 것 같은 느낌도 들었었고 감독님께서 그 전에 찍었던 작품들을 보면 맞아요. 그 영화의 초반부가 굉장히 강렬하고 힘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현장에서 그냥 로맨틱한 그런 대가의 감독님께서 정말 현장을 진두지휘하실 때 그 순간순간이 굉장히 큰 배움의 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갑자기 하정우 배우님 전에 인터뷰가 생각이 나요. 보스턴 출연하실 때 나 이제 좀 출세했구나 싶다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2003년쯤에 고깃집에서 저희 다른 스태프가
앉아 있는 감독님은 먼발치에서 봤던 기억이 있었는데 내가 드디어 이분 작품에 출연한다라는 그런 느낌을 말씀하셔서 갑자기 그때 인터뷰가 생각나네요. 그런 존재였나요? 감독님은 어떤 존재예요? 왜냐면 여기 영화 나오고 10년 뒤에 태어난 분도 있어서 강재일 감독님의 그 시절의 이상을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BTS 같은 느낌이었는데 저는 그 감독님의 대학 후배이자 어렸을 때 감독님의 작품들을 보면서 또 이렇게 의미 있는 또 쉬리라는 작품으로 굉장히 저에게는 큰 나침반 또 큰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왔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랬을 때 시간이 지나서 감독님과 작품을 하게 되었다라는 그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영광이었고 또 큰 기쁨이었고 그때 제가 인터뷰에서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출세했구나라는 게 딱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게 아까 쉬리의 그 담근 역사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쉬리라는 작품이 자체가 작품이 갖는 힘도 있지만 쉬리라는 작품으로 한국 영화 산업의 어떤 페이지를 새로 넘기신 감독의 작품에 내가 함께할 수 있다는 데서 오는 어떤 나 출세했구나라는 느낌에는 그 느낌까지 함께 담겨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한 분 정도 마지막으로 진짜 이 질문 안 하면 잠을 못 자겠다는 분만 손 들어주시고 나머지 내려주시겠어요? 네, 일단 마이크에 제일 가까운 통로에 계신 분께 마지막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쉬리 처음 봤는데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감사하고 그리고 30여 년 전쯤에 감독님이 이 쉬리라는 영화를 제작할 당시에 남북 관계에 대해서 뭔가 담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사건들이 있었고 상황도 많이 변했을 텐데 오늘 집이 지금 키워드가 새롭게 뭐다인데 저처럼 쉬리를 지금 처음 보는 관객이 뭔가 2025년에 이 쉬리를 보면서 얻었으면 하는 새로운 시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많은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있는데요. 지금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 너무 지금 우리가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이 살아가기가 참 빡빡합니다. 굉장히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거창하게 통일 남북 화해 협력 이런 것들 얘기하면 굉장히 먼 나라 얘기처럼 그리고 나하고 직결되지 않는 얘기처럼 느껴지실지 모르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의 미래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성장이나 모든 것들이 지금 앞으로 과연 어떻게 더 미래지향점을 향해서 이렇게 발전해서 갈 수 있을까? 한계에 봉착된 게 아닐까? 등등 이제 여러 가지 썰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의 돌파구가 어디에 있을까? 저는 우리 위쪽에 있는데 좀 더 애정과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근데 사실은 이게 그 시작은 우리가 알고자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그래서 같이 축구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공연도 하고 같이 영화도 찍고 이렇게 해서 가까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영화를 처음 26년 전에 기획할 때에 이 사람들을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 나는 다 이상한 이념을 갖고 자본주의 놈들은 다 때려 부숴야 되고 죽여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하고 90%가 일치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지금 그런 인식들을 못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진짜로 새로운 대한민국이 기회의 땅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 다른 시선이 필요하다. 거기에 우리의 북쪽에 있는 북녘에 있는 우리 북한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영화도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지만 아마 이 영화를 계기로 해서 여러분들도 북한에 대한 인식, 앞으로 우리 민족에 대한 미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조금 더 긍정적으로 좀 생각해볼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감독님 만나면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게 저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아요. 마이웨이 무렵의 인터뷰인데 은행나무 침대는 내가 가장 즐겁게 만들었던 작품입니다. 다음 영화 준비도 신났고요. 쉬리부터는 솔직히 그만큼 즐겁지는 않았습니다. 태극기 휘날리면 더했지요. 개인적인 욕망을 이루는 것과 행복은 다르다. 그러니까 강재규라는 이름값을 하느라 엄청나게 짓눌렸다라는 부담감을 나이 무렵에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 인터뷰를 보면 내가 만들고 싶은 영화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 영화 산업에 의미가 있는 작업을 내가 앞장서서 하는 것에 대한 책임감도 많이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그 시간이 좀 지나서 지금은 이 영화를 대할 때 어떤 느낌이신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예, 그게 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제가 그 조금 전에 이제 이관 말고 다른 관에서 봤거든요. 봤는데 저도 이제 물론 작년에 일본에서 개봉할 때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국에서 이렇게 개봉할 때 또 관객들과 같이 섞여서 보니까 오늘 보니까 좀 재밌더라고요. 제가 이 영화 기술 시사할 때 지금도 기억나거든요. 제가 집사람한테 집에 가가지고 나는 영화를 이제 하면 안 될 것 같아. 근데 그 강박증이 제가 태극기 때도 기술 시사 첫 시사를 하고 나서 제 영화가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이게 나는 이제 감독으로 끝났어. 나는 이제 더 이상 영화 하면 안 돼. 이제 그런 정도의 심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마음의 짐이 부담이 너무너무 컸던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어떤 영화를 찍어서 즐겁고 행복한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영화가 이런 단계를 거쳐서 어떤 단계로 발전해 가야 되고 뭐 이런 데 대한 어떻게 보면 조금 글쎄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좀 이해가 안 되는 아니 무슨 독립투사도 아니고 저 양반은 왜 그런 생각을 하지? 근데 그 시대 때는 그런 점이 있었어요. 지금은 너무나 다 훌륭한 감독들 배우들이 나와서 토양 위에서 많이 성장했고 자기의 개성을 마음껏 뽐내던 그런 시대가 지금 왔기 때문에 그런 감독이 필요가 없죠. 그런 책임감, 의무가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의 개성을 잘 실현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때는 뭐 특별히 애국해서가 아니라 그런 데 대한 어떤 그 강박증 같은 것들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비로소 지금 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래 고생했네. 아유 그때 기술력과 그때의 상황으로 그래도 진짜 이 악물고 최선을 다했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에는 저도 박수가 저도 나오고 말씀을 드리니까 좀 제 마음이 약간 좀 편해지는 게 있어요. 예, 나의 이름값을 해야 된다는 부담감에 시달렸다가 인터뷰를 보는 게 관객 입장에서는 오히려 제 마음이 무거워지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도 이제는 나의 작품을 재밌게 보신다는 말씀에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저도 좀 하게 되네요. 이제 좀 마무리 인사를 부탁드려야 될 텐데 그렇게 싸운 토양 위에서 작업을 해오신 그리고 이제 새 영화 로비에 개봉을 앞두고 계신 우리 하정우 감독님 오늘 이 집이 함께한 소감도 마지막으로 여쭤보시면 네, 일단 감독님과 또 함께한 이 자리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억에 남을 만한 오늘이 될 것 같습니다. 쉬리를 보면서 꿈을 꿨고 또 쉬리를 생각을 하면서 배우의 꿈을 또 꿨고 또 그러한 작품에 출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선 지금까지 달려왔던 것 같아요. 그게 토양이 되어서.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자리고 이렇게 감독님과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하고 큰 영광이었던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오늘 생각보다 저는 사실 예전에 봤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오늘 보실 분들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아까 질문하시는 거를 보셨겠지만 감독님께서도 오늘 처음 보는 젊은 관객이 굉장히 많아서 저도 좀 깜짝 놀랐고 약간 신선한 충격이었거든요.
직접 영화 만드신 감독님은 더 좀 감회가 새로울 것 같아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관객분과 대화를 나눈 마지막 소감을 좀 여쭙고 싶네요. 네. 뭐 무엇보다도 지금 자리가 거의 다 찼는데 어쨌든 전 26년 전 영화를 이렇게 다시 보러 극장에 와주신다는 게 결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여튼 뭐 여기 계신 분들한테 진심으로 진짜 감사를 또 드리고, 그다음에 흔쾌히 사실 지금 그 로비 영화가 3월 4일일까요? 4월 죄송합니다. 4월 2일. 지금 2주 남았어요. 지금 너무 바쁠 때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자리를 같이 해준 우리 하정우 배우 겸 감독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요 최근에 와서 이제 어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그리고 뭐 등등 그 새로운 OTT 출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한국 영화나 드라마가 한 3년 전 비교해 가지고는 지금 아마 전체적으로 관객 감소율, 그 다음에 드라마 제작, 한국 영화의 제작 편수가 지금 한 50% 정도로 줄었어요. 그 정도로 지금 굉장히 새로운 위기 국면에 있는데, 저는 뭐 당연히 저력에 있는 우리 관객들이 있고 한국 영화를 사랑하고 한국 드라마를 아껴주는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분발해서 저희 영화인들 또는 우리 또 드라마를 만드는 많은 우리 스태프들, 연기자분들이 아마 이 상황을 잘 극복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는 여러분들 회초리보다는 조금 더 격려해주는 여러분들의 따뜻한 응원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좀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1999년에 이 일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쉴이랑 정확히 그 시작 시기가 같거든요. 1999년에 영화 기자를 시작해서 뭐 이런저런 거쳐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제가 처음 이 한국 영화계의 어떤 한쪽 구석에서 일을 시작할 때 쉴이가 처음 나왔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전의 어려움을 잘 모르는 어쩌면 첫 번째 세대입니다. 물론 뭐 그때가 처음 시작되는 시기라 여러 어려움은 물론 있었겠지만 그 전에 제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어느 정도 극복된 뒤에 제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거죠.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 게 제가 어느 영화에서 본 대사인데 오스카 와일드가 했던 말이라고 그러잖아요. 시궁창 속에서도 우리 중에 누군가는 별을 바라본다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때 한국 영화가 시궁창이라는 말이 아니고요. 예, 비유하자면 그래도 모두가 땅만 보고 앞만 볼 때 누군가는 별을 바라봐서 이루어낸 성과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성과들이 쌓여서 그게 지층이 되는 거고, 그게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면 그 길이 단단해지는 거고요. 저는 쉴이가 지닌 어떤 역사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관람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때 그런 책임감을 발휘하셔서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장르에 새로운 시도를 해주신 감독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봉 2주 앞둔 감독이 얼마나 바쁜지를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아까 고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새 영화 로비의 그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도 오늘 함께해 주신 하정우 감독님께도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이 영화의 가치를 잊지 않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